네, 이한류 함께 하시죠. 오늘 나인원 위원님, 김충성 위원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연준 시장에 또 일침을 가했습니다. 피봇 기대감 사그라지나? 네,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좀 밝혀주면서 이 너무 급격하게 쓸데없이 이 완화를 시키면 물가 안정을 시키는데 복잡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인원 의원님, 그 뜻은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올해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없을 것이다. 일단은 정말 못을 박아놓은 상황인데 일단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공황 시기라든지 아니면 그 이해 서프라임 당시에도 기준금리가 정말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찌 본다면 시장이 좀 안정되고 금융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는 앞서 상승했던 그 시기 때의 어떤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사실상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연이은 하락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자, 앞서도 여러 기사를 통해서도 내용을 좀 확인하셨겠지만 일단 기준금리 인하 자체를 급작스럽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물가 자체를 그냥 끌어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도 그동안 어떤 고정지출 비용이라든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어떤 잉여금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이자 비용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 또는 경제 시스템 내에서는 정말 우리가 소위 주식시장처럼 정말 순간적인 급등과 급락을 보이듯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그렇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전 세계 기준금리, 그러니까 사실상 전 세계 각 국가의 기준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입니다. 예. 어찌 보면 미국이 가장 먼저 인상을 작년 연초 1분기, 2분기 시점부터 사실상 4분기 때까지 계속적인 인상을 해왔었죠. 그런 과정 중에서 선제적으로 좀 빠르게 대응했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나마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그에 어느 정도 스텝을 맞춰 나아가면서 인상폭을 키워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좀 지켜보다가 사실상 지금 현재 달러 강세에 엔화가 너무나 약세로 전환됐고 그런 어떤 흐름, 즉 제로 금리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 좀 불안이 계속 커지고 일본 채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어찌 본다면 초저금리, 제로금리에서 사실상 역사적인 어떤 기준금리 인상을 좀 단행을 했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상 눈치 보기를 하다가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미국이 갑작스럽게 인하를 한다. 네. 그럼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걸 그냥 따라간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경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는 어찌 본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인상을 하는 것 자체가 내수 시장을 위해 더 좋을 뿐더러 굳이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어찌 본다면 금융시장의 체력이 있는데 그 외 국가들은 지금 현재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달러 강세는 계속될 것이고요. 또 수많은 어떤 원자재라든지 또는 어떤 재화 이 가격 자체가 사실상 가격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비둘기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네.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어쨌든 인상은 하는데 0.25%포인트 정도 그냥 스무스하게 인상 기조를 좀 유지하자 정도이고 일단 매파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크게 가져가야 된다. 즉 최소 0.5%포인트 이상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지속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진행해 나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0.75%포인트 이상으로 인상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사실 투자은행의 어떤 의견을 그렇게 신뢰하는 편은 아닌데 최근이었죠. 여러 투자은행에서 공통적인 의견이 사실 지금 현 기준금리 수준 대비해서 많이 높긴 하지만 최소 7%대까지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잔존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해소시키지 않을까. 이 의견이 저도 상당히 좀 동감합니다. 예를 든다면 프랑스에서 어제 뭐 새로운 기사 좀 나왔는데 원자재 가격 인상,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동반적으로 발생을 좀 유럽 전역에 하고 있죠. 근데 프랑스에서 빵집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바게트를 굽는 그냥 일반 우리 뭐라고 부르지? 빵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빵집이 전기료가 기존에 한 달에 20, 30만 원씩 나왔는데 지금 1,000만 원 따위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 모든 게 물론 민영화라는 어떤 이 네. 키워드도 있겠지만은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상승 이거 자체가 작년 한 해서부터 현재 시점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말 그대로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좀 발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이것 자체가 미국이 갑자기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여기서 인상하지 않으면 더 심화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고 올해는 우리가 좀 큰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사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최근에 좀 얻은 정보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 현금만으로도 최소 10억 원대 이상의 부동산 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상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기준금리 그러니까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포인트를 잡기보다는 기준금리 인상폭을 줄여가면서 이제 거의 끝 마지막에 다다랐다.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겠으나 이쯤이면 이제 더 이상 상승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2분기, 3분기만 잘 견디게 된다라면 사실 뭐 기준금리와 관련된 어떤 리스크는 더 이상 없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주식 시장과 또 결부지어서 본다라면 다소 좀 아쉽지만은 사실상 자금이 경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경색되었다라는 것을 크게 본다라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찌 본다라면 동학개미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이 코로나 시기 또는 코로나 시점에서 정말 시장이 폭락을 하고 폭등을 했던 그 시기에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지금 시장을 딱 보면은 재미없다, 지루하다, 루즈하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왜? 일단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상승을 하면 거래대금이 작은 경우에 20억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20억이라는 금액이 주린이 분들이 보실 때는 정말 큰 돈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은 말 그대로 그냥 한두 호가 정도 그냥 들어 올린 겁니다. 심지어는 하루 왼종일 거래대금이 50억이 안 되는데 플러스 10% 이상 급등했다 급락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사실상 자금 경색이 좀 되었다. 그리고 이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일단 시장을 떠나지 않고 내가 주식 투자를 계속할 것이고 트레이딩을 계속할 것이면 지금 시장에 맞춰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될 것이고요. 하게 된다면 다소 좀 아쉬운 얘기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오늘 사우디와 관련된 두바이와 관련된 거죠. 두바이와 관련된 일경원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 단위가 저도 익숙지 않아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 그 뉴스를 보자마자 정말 수많은 종목이 사실상 네옴시티로 묶였었던 종목군들이 정말 급등을 했는데 자, 어떤 종목은 거래대금이 20억도 안 돼요. 어떤 종목은 거래대금이 5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상승률은 다 비슷해요. 정말 다소 조금 아이러니컬한 상황인데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정말 이 시장에서 당분간 계속 발생하니까 조금 아쉬운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만 재료가 있는 종목에만 좀 집중하시는 것이 좋고 그냥 차트가 좋아 보여서 또는 기업 가치가 좋아 보여서 이러한 명분으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투자하는 것은 당분간 좀 보류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의 거래 분위기가 조그만의 자금만으로도 뭐 급등 급락이 나타나고 오늘만 하더라도 그 투자 소식의 네옴시티 관련주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걸 보면 지금 시장은 좀 재료가 있는 쪽에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자라는 의견이네요.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매파적이던 비둘기파적이던 매파는 0.5% 이상 인상을 좀 더 해야 된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비둘기파는 0.25%가량 인상으로 부드럽게 해야 된다라는 정도지 아직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지는 전혀 없습니다. 않는 모양새네요. 그리고 나인원 의원의 의견도 금리 인상을 지금 섣불리 멈추거나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오히려 경기 상황에 좋지 않을 것이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이죠.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은 사실 미국 수준을 맞추면은 일단 서민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니까 또 정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리스크가 크니까 상당히 좀 보류하고 있는 듯한데 이게 묵혀두면 과연 좋을까? 이 사안을 묵혀두면 좋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잡는 게 인플레를 잡는 거를 지금은 더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뭐 일각에선 상반기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사그라든 것은 맞다라고는 하는데 시장의 상황으로서는 김충섭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4회 연속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았습니까? 0.75%를 그렇죠. 4번 네. 연속. 근데 이제 그게 좀 이제 멈췄죠.
네, 멈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것이 금리가 글쎄요. 일각에서는 이런 전망들을 하죠. 뭐 어떤 전망을 하냐면은 뭐 1분기에 적어도 이제 중단을 하고 뭐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시장은 좀 멀리 간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빠르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딱 밟습니다. 근데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멈추긴 하죠. 근데 그 순간 멈추지 않고 어느 정도 더 나간 후에 멈추게 됩니다. 제동거리가 있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시장은요, 이상하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멈추는 이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뒤로가 후진하는 것, 네, 이걸까지도 지금 기대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좀 시장이 좀 멀리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단도직입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시장 전반적인 그 변수가 바뀐 게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변수 여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중국이 그래요 개방을 했습니다. 뭐 방역 정책들 완화하고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글로벌 각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 대해서. 이 자체만으로 놓고 본다면은 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해요. 시장의 그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언제든 또 시장의 그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그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긴축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죠. 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제든 시장이 좀 제한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는 좀 염두에 두셔야 한다라는 부분들 우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이 금리와 관련해서는요. 일단 연준의 그 피봇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더 완화되는 스탠스가 확인이 되면 어찌 보면 시장은 더 환호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절대 지금으로서는 피봇을 기대하지 않고 보자. 이게 지금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드리겠고 뭐 실제로 보면은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요 19명의 그 위원들 모두가요 뭐 올해 뭐 금리를 멈춘다거나 인하한다거나 그런 의견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왜 시장은 빨리 앞서가는 것인지는 좀 모르겠고 또 더불어 본다면은 점도표죠. 점도표를 보면은 뭐 5%에서 5.25% 정도.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해 말에 그 기준금리 수준이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이 금리와 관련해서는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여전 12월부터 이어져 온 이런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봐야죠. 네네. 그렇다면 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에 출연하면서도 상저하고를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변수들 때문에 상반기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존 전략 그대로 유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중간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정점이에요. 정점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진통은 지금 당장은 있습니다만은 분명 향후 글로벌 경기에 또 기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중간에라도 새로운 모멘텀이 시장으로서는 확보되고 뭐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상반기는 어쩔 수 없이 좀 제한적이고 때로는 변동성을 확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또 지금보다도 나은 상황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건데 전략적인 부분 그러면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네,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맞아요. 상반기 조금 제한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면은 역시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야죠. 뭐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듯이 지속 가능한 이슈에 초점을 두고 또 거기서 매매일 팁을 얻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대응해 나간다면은 그래서 승산 있는 싸움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도 나는 단기 트레이딩 자신 없다. 기노브에서 좀 중장기 관점에서 해보고 원한다라는 분들이라면은 상반기 제한된다. 하반기 좋을 것이다. 그러면은 제한이 되는 상반기 거는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뭐 준비를 해야죠. 네, 어떤 준비를 하느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는 방산이 돼도 좋습니다. 뭐 2차 전지,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쪽도 좋습니다. 또 낙폭이 과대한 반도체도 좋아요. 차라리 이런 쪽을 걱정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들 섹터, 이들 종목들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또 이 상반기를 잘 준비해 놓는다면 하반기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투트랙 전략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지금 시장 투트랙 전략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재료 있는 거, 이슈 지속하는 것으로 트레이딩 관점이고 상저하고잖아요. 2023년에 그럼 나는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겠다 하는 분들은 상반기가 상저하고를 대비해 매수가 맞다라는 부분은 좀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두드러진 업종이 너무 한 가지가 뚜렷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반도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올랐지만 그래도 반가웠지만 오늘 금융, 은행이 더 두드러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주제 직접 보시죠. 핫 키워드입니다. 증권가에서 나오는 금융주 호평, 지금 매수 적기. 예,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소식에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금융주 상승.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서 지금 그것도 못 갚고 있는데 또 대출을 받으라고요? 대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요?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참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정말 어떤 안 좋은 사건, 즉 뭐 사망자가 발생해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좀 있었죠. 이번 경우도 사실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난 이제 화요일쯤인가 이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갖고 뭐 하냐, 잘 지낸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요즘 힘들다. 네. 뭐 때문에 힘드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세계 최초로 집을 한 대 샀죠. 이제 억 단위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금리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몇 프로냐 하니까는 6.8% 정도 이제 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급여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월 급여의 거의 한 80%가 이자 비용으로 나가게 된다. 난리가 나죠. 네, 정말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월에 이자 비용만 해도 거의 2천만 원씩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주식 시장은 어찌 본다면 이제 부동산 규제가 풀렸죠. 사실상 대한민국 전역의 어떤 부동산 규제가 풀렸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묶여 있거나 재개발이거나 또는 지금 현재 어떤 전세 쪽에 있어서 좀 리스크가 큰 부분들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토부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좀 내놓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대출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근데 조금은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신규 대출이 나온다라면 집주인이 지금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악순환인데요. 예, 그러다 더 웃긴 거는 전세가 기존에 뭐 5억짜리가 지금 3억으로 떨어졌는데 2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2억을 돌려주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자면 금융권에는 호재다. 새로운 이제 호재다 이제 이건데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오늘 예. 상승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카카오뱅크를 상장 이후에 지금 현 시점까지 70% 정도 하락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낙폭과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와 관련된 즉 전년도죠. 카카오톡이 사실상 오류를 일으키면서 카카오 플랫폼에 있는 모든 서비스가 사실상 로그인 자체가 아예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뱅크였고 사실상 뱅크런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상 계좌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 더 하락을 했어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초창기에는 저금리 수준의 정말 쉽게 대출을 해주는 걸로 많은 어떤 계좌를 개설을 했는데 지금은 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네.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 아. 그리고 어찌 보면 거기에 호재까지 붙다 보니까 조금 더 수급이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 정도로만 좀 보시고 여기가 저점이다 이제 우상향할 것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당일 청산 또는 2일 청산 정말 1박 2일 정도의 짧게 좀 거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온 만큼 카카오뱅크 조금 더 봐주시겠어요? 오늘 많이 올랐는데 네. 사실 카카오 그룹주들까지 같이 막 상승이 네. 확대가 되더라고요. 네. 카카오뱅크의 상승은 뭐 반갑습니다만 이게 쭉 이어지는 것은 아직은 보수적이시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카카오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사실상 분사가 여러 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쪼개기식으로 계속 상장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우리가 딱 기업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실상 다 하나의 기업이죠. 사실상 하나의 기업이죠. 별도로 상장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 실제 카카오 게임즈가 폭등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카카오도 스물스물하다가 상승을 하고 카카오뱅크가 네. 급등을 하면은 또 카카오 본주도 스물스물 이제 상승을 하는 이름이 그런 또 있으니까. 예, 예. 그런 경우 정말 많은데.
사실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정말 이 단도직입에서 정말 문제 삼을 만한 그런 이슈긴 하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자, 일단은 테마주로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금융주 뭐 대출권이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뭐 한계가 있고요. 제로의 한계가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카카오주들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냥 일시적 반등. 정말 말 그대로 추세를 바꾼다라고 한다면 하루의 거래 대금이 지금 카카오 기준 했을 때 최소 3천억 원, 5천억 원, 거의 1조 원에 육박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거래가 좀 발생하고 그 시점에서 어떤 새로운 뉴스, 모멘텀까지 있어준다면 그때서야 정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바닥을 확인한 그런 구간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금융주의 상승,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대출이 더 확대가 될 것이라는 수혜의 금융주. 대출 지금까지 받은 사람들은 죽을 맛인데 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더 죽을 맛. 그런데 금융주에는 호재. 아무튼 여튼 이렇게는 이루어집니다. 자, 금융주에 받는 김충성 위원님은 어떻게 바라봤는지 분석을 해볼까요? 네, 모처럼 오늘 뭐 은행주들이 상당히 뭐 돋보이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뭐 신한지주, 뭐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또 뭡니까?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KB금융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뭐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내렸죠? 네, 그렇죠. 예. 네, 일단 그렇죠.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 은행 섹터들은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들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무거운 종목들이 그래도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움직임을 나타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바로 이슈입니다. 이슈가 전해졌죠. 네, 우리 앵커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 대출이라든지 뭐 청약은 물론 뭐 전매 제한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규제 완화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됐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은행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려졌는데 더불어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뭐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은 다들 금리 인상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글로벌 각국이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 이런 시기예요. 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뭐 은행권의 그 이자 수익이 더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시기도 어찌 보면 잘 맞는 이런 부분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죠. 또 실적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이자 수익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30조 원대에 머물렀던 그 수익들이 벌써 40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라는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고 상황이 또 이러다 보니까는 지지난해죠. 이제는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은행 쪽도 사상 최대 실적 계속적으로 나타낼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고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본적인 그 추세들이 또 추이들이 계속적으로 동향들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은 실적적인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 예. 네, 그렇죠. 다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이쪽은 좀 무거운 종목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뭐 저만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뭐 트레이딩하기에는 좀 적합하지는 좀 않아요. 좀 다른 끼 있고 세게 움직이는 섹터의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안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정말 찔끔찔끔씩 오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 참고를 하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던 그 이슈들이 좀 동반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나름의 탄력을 나타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움직일런지를 좀 봐야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그냥 참고 정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말하는 중장기 매매, 나 단기 매매 못해. 또 중장기 매매가 난든 좋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엉덩이 이제 무거우신 분들이라면은 뭐 그런 분들은 네 괜찮습니다. 뭐 그동안 많이 좀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배당락까지 있었다 보니까 많이 내렸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메워져 가고 있는 이 과정인데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라면은 이 섹터 괜찮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금융주 보다가 다른 거 놓칠 게 너무 많으니까 단기로 권하는 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워낙 좀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을 오히려 이제 권하네요. 그렇죠. 작년에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주가 오른다라는 전통적인 게 이론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많이 안 올랐는데 맞아요. 사실 이 이슈 가지고 그렇게 오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특징주를 카카오뱅크를 꼽아주셨는데 아니 두 분 다 카카오뱅크를 꼽아주시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여튼. 네. 저야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앞서 우리 나인원 위원께서도 세세하게 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움직임을 보면은 뭐 지난 11월이죠. 뭐 시장이 좀 그래요. 11월 달 이렇게 이런 탄력을 나타냈고 그 이후에는 박스입니다. 박스권 딱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매매 트레이딩하기에는 가격 전략이 명확합니다. 이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는 비중 축소 등의 이런 액션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내 하락 추세를 나타냈었던 종목입니다만은 최근에 그 탄력 과정에서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최근에 형성됐었던 이런 그 박스권은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이다. 그리고 새로운 또 주가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딱 나오죠. 네,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는 비중 축소 혹은 매도 등의 액션을 취하는 이러한 것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라는 것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모 박스권 안에서의 하단에서는 매수, 상단에서는 매도. 아까 그 박스권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카카오뱅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핫큐어드였습니다.